오늘 새벽 플로리다주에서 12층 콘도 건물이 붕괴돼 3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행방불명 상태로 알려져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플로리다주의 콘도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물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한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급 지연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갈수록 더뎌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났다면서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플로리다주에서 갑자기 12층 콘도 건물이 붕괴되면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붕괴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1981년 건설된 이 건물은 한 달째 지붕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행방불명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서 6마일 정도 떨어진 서프사이드 지역에 위치한 한 12층짜리 콘도. 새벽 2시쯤 갱흥과 함께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건물 한쪽이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I look down the hallway and it's a very long hallway, probably 100 yards, 75 yards, and there was nothing there. It was just a pile of dust and rubble and paint falling from the ceiling. 136가구 가운데 무려 55가구가 붕괴되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생존자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금까지 40여 명이 구조됐지만 100여 명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We still have at least 99 who are unaccounted for. And right now at our Family Reunification Center up at the Surfside Community Center, the families are being briefed. 해당 건물은 지난 1981년 건설된 것으로 지난 한 달간 지붕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정확한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콘도 거주자는 장기 거주자와 임시 계절 거주자, 방문객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고 당시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인 외에 파라과이 대통령 부인의 자매를 비롯해 중남미 국적자 여러 명 등 상당수 외국인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한인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없습니다. Buildings don't fall down in the United States. I mean, we obviously know there were 2 buildings that fell down in 2001, but this is a third world country event, and we need to find out why this building fell down. But today's not that day. Today's the day to save lives. 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자원을 즉각 동원할 준비가 됐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확한 사상자 규모 파악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이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해당 건물이 건설 이후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국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붕괴한 건물은 건설 이후 아래 토지가 해수면 상승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매년 2mm씩 주저앉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선 모든 렌트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40년마다 안전 점검을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건물의 안전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건설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구식 건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격리 면제서 발급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가주 지역 거주자들의 한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28일부터 웹사이트에 영사민원 24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 예약을 받는다면서 예약된 민원인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영사 23인을 통해서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예약을 그분들에 한해서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격리면제서를 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에 따른 민원 적체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면제서 신청 대상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거주자나 관할 지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로 제한했습니다. 공간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간은 이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은 뉴욕이라든지 DC에 있는 우리 공간들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예약, 접수, 발급 순으로 진행되는데 일단 예약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구비 서류를 준비해 총영사관의 지정된 이메일 계정으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총영사관 측은 접수일 기준 3일 안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예약된 날짜로부터 3일 전부터 이메일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 접수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저희가 처리해서 뭐 빠른 경우는 당일에 받을 수도 있겠고 저희가 맥시멈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면제 신청자들이 초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7월 중순까진 면제서 발급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자칫 서류 미비 등으로 신청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신청 방법을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백악관이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한테 코로나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하려던 목표를 결국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맞을 사람은 다 맞은 상황에서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중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백신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하지만 목표일을 열흘 앞둔 지금 미국민의 63%만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맞을 사람은 다 맞은 상황에서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당국이 발표한 자료가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숨진 18,000명 가운데 150명만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망자 중 99%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환자 역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99.99%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Nearly every death due to COVID-19 is particularly tragic because nearly every death, especially among adults due to COVID-19, is at this point entirely preventable. 젊은 층의 낮은 접종률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이 50세 이상은 79%지만 18세에서 24세는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The reality is many younger Americans have felt like COVID-19 is not something that impacts them, and they've been less eager to get the shot.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20%가 걸리고 있고 47개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모든 시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 인적자원 개발국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정식 승인이 나오는 대로 시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미 전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시가 처음입니다. FDA의 승인 이후 공무원들은 10주 내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의학적이나 종교적인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접종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시 공무원의 55%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명의 대학생이 인디애나 대학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한을 침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학생들은 백신 접종 의무 교칙이 인디애나 주 법과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인디애나주 검찰은 인디애나 대학은 백신 접종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적 견해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 견해서에는 백신 접종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학은 백신 접종을 의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학 측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겐 수업 등록 취소, 학생증 해지, 교내 활동 제한 등의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종교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면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수업 정상화를 위해선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로셸 월런스키 국장이 이번 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다음 달 3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지막 연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 차압 유예 역시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연체한 미국인은 700만여 명에 달하며 밀린 렌트비는 가구당 평균 $7,000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공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치안사법집행기관에 근무하는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문제 대처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사법집행기관 네트워킹 비영리 단체 세이프티 라인은 경찰과 연방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한인 요원들을 초대해 다음 달 14일 한인사회에 공공안전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웨비나에는 LA 셰리프국 소속의 에리킴 캡틴, 올림픽 경찰서 후원의 브래들리 회장, 박경재 LA 총영사 등이 참여해 한인 커뮤니티의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Crime is going to be on the rise, so we want people to be aware of what's going on so they don't fall victim. Many Koreans, especially now that tourism is going to come back, they're going to come back from Korea and then they're going to be unaware of this danger exists. 한편 올해 LA 카운티를 비롯해 한인타운의 정확한 범죄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데믹 동안 알코올 사용과 노숙자 관련 등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팅턴 비치 지역에서 대형 마약 밀매 조직원 2명이 체포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멕시코 대형 마약 밀매 조직원과 관련된 수사를 벌인 결과 조직원 2명을 체포하고 $350만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1명은 캄튼 지역에서 2kg의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고 또 다른 1명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코카인과 헤로인 138kg, 필로폰 12파운드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범죄 조직은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을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마약을 유통해 왔으며 뉴욕주까지 대량의 마약을 운송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마약 조직원들의 유통 과정과 불법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중국에서 밀 반입된 수십만 달러 상당의 가짜 전자담배가 적발됐습니다. 관세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지난 16일 애틀란타로 들여온 전자담배 상자 66개를 압수했고 이는 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상자에는 리겐모티라는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베이프 펜과 전자담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P는 당국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가로채는 것이라며 가짜 전자담배는 지적 재산권도 침해한 범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밀수품들은 일반적으로 제3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범죄 조직의 불법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억대 슈퍼카를 줄줄이 세워놓고 굴착기로 부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관세청은 불법 수입차 단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벤틀리부터 포르쉐, 벤츠, 맥라렌 등 21대의 슈퍼카들을 폐차시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폐차된 차들은 모두 5,855만 페소로 한국 돈 1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모두 불법 밀수된 차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압수된 것이라며 차량 밀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필리핀에서 압수된 밀수품은 경매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서는데 이번 조치는 밀수차 파괴의 필요성을 강조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4년 전 협상가였던 타임지의 제목은 이번엔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협상가의 마지막 제안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북미 대화 재개였습니다.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라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구체적 해법으로 백신 외교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그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개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도 추가로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녀들이 핵무기라는 부담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과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김 위원장을 소개하며 다시 한번 북미 중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느리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을 진전시켜 이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탑다운 방식 그리고 속도전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담아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지는 이 같은 인터뷰를 전하면서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지 않고 대선을 앞둔 문 대통령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는 우려도 함께 담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온 홍콩 빈과일보가 결국 폐간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위축된 홍콩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성명을 내 홍콩과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편집을 끝낸 사무실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 신문입니다. 完全係根本係今日係冇晒香港，我覺得係已經冇晒香港新聞自由啊！ 마지막 신문은 평소의 10배가 넘는 100만 부를 찍어냈습니다. 직원들 8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빗속의 신문사를 찾은 사람들은 빈과일보의 마지막 밤을 함께했고 떠나는 기자들을 박수로 위로했습니다. 其實我對呢間公司好有感情嘅，因為我一畢業就已經喺度做。 가판대 앞에는 새벽부터 신문을 사러 온 시민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即係雖然佢係一個冇咗嘅歷史啦，唔知會唔會翻嚟啦，咁但係我哋都要盡翻啲責任。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적극 지지해온 대표적 반중국 매체입니다. 최근엔 보도 책임자들이 체포됐고 회사 자산이 동결되는 순환을 당하면서 사실상 강제 폐간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혐의를 받아서였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7월 물대포를 맞고 나가 떨어지는 기자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자들의 모습은 달라진 홍콩 언론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빈과일보 폐간에 대해서 미국과 EU, 대만과 일본 등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콩의 상징이었던 2층 버스는 지금 온통 붉은색으로
다음 달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경축하면서 시내를 누비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가 한국에서는 아직 초기 유입 단계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대응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한 번 더 추가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2만 명으로 7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영국과 러시아는 확진자 수가 30% 이상 폭증했고 신규 환자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델타 변이에 추가로 돌연 변이가 발생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등장했는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11개 국가에서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델타 변이 감염자는 190명. 여기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까지 합치면 256명이 델타 감염 범위에 들어가고 지역 감염 사례도 19건 보고됐습니다. 델타 플러스 감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 상황을 델타 변이 유입의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백신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차 접종 이후 한 번 더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와 2차에 종류가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도 변이 대응의 방법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응 역량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델타 변이 감염자가 주로 유입되는 국가를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해 변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시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말씀드리겠다며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 윤봉길 기념관을 택한 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복당안을 통과시키자 홍 의원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집을 떠났던 맏아들이 돌아왔다면서 대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는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 그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본인이 검증을 피하려고 해서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돌풍의 수혜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윤 전 총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건 어느 후보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해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에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이번 달 말 대선 경쟁에 뛰어들면서 야권의 대선 레이스는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소비자들이 국산 미역으로 알고 사 먹었던 오뚜기 미역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중국산을 섞어 납품했다는 의혹, 지난 3월 전해드렸는데요. 이 납품업체 대표가 직접 중국산 미역을 섞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유명 식품업체인 오뚜기에 10년 넘게 미역을 납품해온 A업체. 100% 국산 미역이라는 제품의 원재료를 공급했는데 중국산 미역을 섞어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MBC가 단독 보도한 이후 해경이 이 업체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관세법 위반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횡령 등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석 달째, 검찰이 이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지난 10일 검찰 수사관들이 여수시에 있는 A업체의 본사에 영장을 들고 찾아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압수수색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해경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A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섞었다는 구체적인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 MBC 취재진을 만난 A업체 전 직원은 사장으로부터 중국산 미역을 혼입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 있는 본사에서 중국산 미역을 섞는 작업을 담당했는데 사장이 중국산 30%, 국산 70% 비율로 섞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라면 스프용으로 납품되는 미역은 조각이 작아 구분하기 어렵다며 더 많이, 심지어 100% 중국산 미역으로 섞으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오뚜기 본사까지 소문이 들어가 사장 등이 오뚜기에 올라간 적도 있는데 앞으로 중국산 미역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거래를 하기로 했다는 은밀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해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 가공공장의 상호를 바꾸고 간판도 바꿔단 A업체. 이 업체는 여전히 중국산 미역을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 명을 넘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인도네시아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2만 57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올해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 30일에 비해 6천 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일 확진자가 5천 명 안팎이었던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환자가 폭증하는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명절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해 11월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기고 방역 지침을 어긴 채 3천 명이 모이는 종교 행사를 열었던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지도자 리지크에게는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 해군은 흑해를 통해 크림반도로 접근하려던 영국의 디펜더 구축함을 향해 경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영국 국방부는 영국 해군 함정은 국제법을 준수해 운행하기 때문에 영해 침범과 디펜더를 향한 경고 사격은 없었다고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어제 러시아 외무차관은 인터뷰에서 자국 영해에 서방 함선이 침범하는 일이 재발하면 폭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수호자를 뜻하는 영국의 구축함 명칭을 침략자를 의미하는 어그레서로 바꿔야 한다고 비꼬았는데요. 영국 존슨 총리는 우리는 2014년 진행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두 나라의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두 가정집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나무가 반으로 기이하게 잘려 있습니다. 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나무는 50대 미스트리 씨 집 마당에 심어진 25년 된 전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의 반이 노부부가 사는 옆집 마당으로 넘어가자 부부는 나무에 몰려드는 새들 때문에 소음 피해를 겪는다며 나무의 절반을 잘라버린 겁니다. 주민들은 거리의 상징이던 나무가 흉측하게 잘리자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신의 친부를 법정 후견인 지위에서 박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친부의 반대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각 23일 스피어스는 법원에서 친부의 속박에 얽매인 삶을 살았다며 그동안 자신의 삶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친부 때문에 강제로 피임하고 정신질환 약까지 억지로 복용하며 13년간 억압된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저는 누군가의 노예가 아닌 제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법정은 구체적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아파트 한 동을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다면 믿으실까요?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10층 아파트 뚝딱 28시간이면 충분입니다.
크레인들이 타블세트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쌓는 모습인데요. 시간이 더해갈수록 번듯한 아파트가 뚝딱 완성되어 가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장면은 중국 후난성에서 포착됐는데요. 현지 건설업체가 1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무려 28시간 45분 만에 완공한 겁니다. 신속한 완공의 비결은 바로 조립식 공법에 있었는데요. 표준 크기로 맞춘 컨테이너 20개를 미리 제작해 이를 레고 블록을 쌓듯 차곡차곡 위로 올린 후 나사로 고정했다고 합니다. 20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 한 동의 건설비는 배송비를 제외하고 우리 돈으로 약 34억 원. 업체는 세계 최고의 건축 기법이 동원됐지만 비용은 일반 아파트보다 5배는 적게 들어 이런 방식으로 200층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혁신적이고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내구성이 걱정된다며 안전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도살장에 있던 소들이 집단으로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 도살 앞둔 소들의 탈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외곽 마을. 난데없이 소떼가 우르르 나타나 도로는 물론 주택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데요. 알고 보니 인근 도살장에서 도살 직전에 빠져나온 소떼였습니다. 도살장의 포장실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40마리의 소들이 집단 탈출한 건데요. 소들은 순식간에 1.6km 떨어진 인근 마을로 몰려가 차에 손상을 입히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소들의 난동으로 일가족 4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중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탈출한 소떼 가운데 1마리를 사살하고 38마리를 모두 포획했지만 나머지 1마리는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서 차를 닦으며 돈을 버는 또래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내어준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장난감 내준 동심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도로에 멈춰선 차를 닦는 어린이. 신호에 걸린 차에 유리를 닦아주고 동전을 받으려는 건데요. 이때 자동차 안에 있던 어린이가 선뜻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선물합니다. 멕시코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운전자가 우연히 촬영해 세상에 알려진 건데요. 장난감을 받고 좋아하는 또래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걸까요? 차 안에 있던 어린이는 거리 아이에게 장난감 굴착기를 하나 더 건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겠죠? 거리의 아이는 자신이 팔고 있던 과자를 들고 와 고마움을 전하는데요. 앞뒤 재는 것 없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내주고 이에 감사함을 전하는 아이들의 우정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스포츠 경기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승리를 확신한 듯 관객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는 이 선수. 앞불싸 이때를 놓치지 않고 뒤에서 맹렬히 쫓아온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쌩 하고 통과합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마테오 부스토스 선수는 마지막 달리기에서 선두를 유지하다가 결승선을 5m 남겨두고 그만 너무 빠른 자축을 하다 우승을 놓쳤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네요. 꿈을 이루는 데는 늦은 나이란 없죠. 그 모습을 입증하듯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4000m 스카이다이빙, 90살의 한국전 용사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의 하늘을 가르는 이 남자. 4000m 성공에서 멋지게 포즈까지 취하는데요. 유타주에 사는 자라밀로 씨의 나이는 무려 90세.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그는 당시 고공낙하를 동경해 공수부대에 지원했지만 체중 미달로 탈락해 육군으로 배정됐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 중 참호에서 팔에 유탄을 맞아 불편한 몸이 됐지만 90세 생일을 맞이해 스카이다이빙을 도전한 건데요. 가족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꿈을 이뤄 감격스러웠고 95번째 생일에 재도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자라밀로 씨의 건강과 함께 나이를 잊게 하는 그의 무한도전을 응원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2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